책인데요. 예, 같이 쓴 책이에요, 이게 저랑. 예, 좀 팔렸습니다. 그냥 3,000권 정도 팔렸죠? 예, 좀 팔렸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자면 지금 현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정책연구위원으로 저랑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늘 마을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이창원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원입니다. 김성균 센터장님, 박사님은 저하고 아까 요 책만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한국 이 출판문화협의회인가요? 거기 이제 우수 저작도 됐고, 또 같이 이제 마을이나 뭐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울리거든요?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은요,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 기록 관리, 마을 만들기 등등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들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조금은 우리 삶과 연계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삶과 연계되어 있는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는 따로 이제 안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갈등을 넘어서 협력사회라고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경기도 평택이에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밖에 있다가, 작년 8월 25일 날 경기도 평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굉장히 지역사회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 또 지방정부하고 함께 지금 현재 로컬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도시와 관련해서 시민교육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연구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만 해도 평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죠? 예? 맞아요. 평택항.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군기지. 맞아요. 다 맞추네. 쌍용. 예, 맞아요. 지금 이제 평택을 조사했어요. 주민들에게 조사했더니 평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평택항이었고요. 또 하나가 평택쌀이었었고 또 하나가 삼성이었어요. 삼성반도체가 이제 왔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미군기지였어요. 등등등등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고 어떤 이미지는 좀 부정적 이미지로 남아있긴 해요. 근데 금방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이미지를 봐도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주한미군 평택시대라고 해요. 이제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다 이전을 했어요.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일부 상인들은 되게 좋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들이 가족까지 데리고 오니까 어쨌든 집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죠? 주택을 이용할 거다. 주택 경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줄 것이다.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생길 거다. 평택항과 연결시켜서. 이런 식의 경제 활성화적 측면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와 달리 시민단체나 또 일부 젊은 여성들은 환경 문제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미군기지로 인한 오폐수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토양 오염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범죄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군인이 있다 보면은 어쨌든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도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군 클럽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간에도 막 술 먹고 또 주변에 또 술집도 많이 생길 것이고
교육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삼성이 들어오니까 경제 활성화적 측면, 고용 안정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비탄 문제예요. 반도체 산업이 좀 위험한 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은 많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백혈병으로 죽기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산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걱정하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교통이 이제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이동하는 큰 차들도 많아질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도로망도 생겨야 되고, 교통 문제 생기고, 또 신도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또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주민, 특히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좀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떤 박탈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이제 구획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원도심은 있잖아요. 되게 낡고 노후화되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심리적인 경계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평택은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동네가 무리하게 통합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어떤 식으로 평택을 부르냐면요. 서평택. 그러니까 안중이나 팽성이나 저쪽에 항만 있는 쪽을 서평택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중놈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남평택이라고 해가지고 송탄 알죠? 예, 송탄시죠. 먼저 평택보다 송탄이 시가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을 남평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평택을 그냥 남평택이 이제 저기 전도주 평택이고, 부평택이 송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남평택에서 시의원 나오려면 최소한 남평택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또 부평택 쪽에 송탄에서 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해먹으려면 또 그 동네 출신이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보면요, 평택시 뭐 이를테면 시장 선거는 통합이잖아요. 그죠? 세 개 지역을 다 통합해서 하는 건데, 약간 어떤 거냐면 정당의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동네 사람들과 얼마만큼 관련되어 있는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 밀어야만 당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아직도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 영남, 호남으로 나뉜 것도 답답한데, 재미있는 게 서남, 북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갈등도 심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에서는 그걸 막 부추기기도 해요. 정치인들은.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래야 자기가 표를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평택놈, 남평택놈, 뭐 어디놈 이런 식의 딱지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도시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네에는 너무 많은 갈등적 요소가 있어요. 그 갈등적 요소 중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정당이에요. 저는 이제 걱정돼 죽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새누리당 사람들, 자유한국당이죠. 우리 시장님은 자유한국당 분이세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 국민의당 사람들 다 만나서 우리 협치해야 됩니다. 협동해야 됩니다. 동네 문제는 정당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좀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제가 볼 땐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선거 전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갈등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최소한 지방자치는 정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초자치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을 꼭 왜 정당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냥 이유도 없이 막 사람들이 갈라지고 편가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감이 엄청나게 드러나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갈등은 분명히 필요하죠. 어차피 갈등이 있어야만
서로 견제도 되고 발전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갈등으로 일관화되다 보면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차이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던 게 갈등을 넘어 협력사회로였어요. 이 책이 아까 마을책보다 훨씬 많이 나갔어요. 이건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도서가 돼가지고 많은 지원도 받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가 조금은 협동의 윤리와 문화가 좀 자리 잡는 그런 희망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걸 반영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할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 이제 오늘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서울시 교육감이신 조희연 교육감님이 어떤 기사를 링크를 했더라고요. 그 서울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고 있어요. 지금 행안부인가요? 행자부인가요? 아무튼 행안부예요. 예, 그 산하로 있어요. 저도 예전에 거기 연구원으로, 4급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사장님이 작년에 바뀌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스님이세요. 이름이 지선 스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무슨 놈의 교육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왜 하느냐? 사람됨.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사람됨을 일깨워주는 게 교육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론을 많이 배우고 또 누가 뭐라고 했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동네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웃과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학과에 이정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올해 이제 학교를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근데 많이 아프세요.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병이 나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프신데 그분이 저희 학과 책에다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철학 교수거든요.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철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물론 이 분별심조차도 불교에서는 헛된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다 스님처럼 내려놓고 무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도시재생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강의를 쭉 받으면서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가, 뭐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뭐 경제, 지구화, 뭐 생활 패턴의 분화, 또 어반 거버넌스라고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도시의 협치예요. 동네, 마을의 협동, 뭐 이런 것들의 필요성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그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라고 아마 이미 강의를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또 그럼에 불구하고 제가 역설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런 개념들은 꼭 아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이야기들 중에 도시재생 개념 얘기인데 과거에 이 재개발하고 도시재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건물을 부시고 새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도시재생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 기능의 회복, 전환,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인 거죠. 마을에 사람도 없고 이제 정도 없어요. 이웃도 사라지게 됐어요. 오로지 돈이에요. 내 새끼, 내 가족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간에 회복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저는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재개발에 조금은 보태서 조금 더 혁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의왕시를 발전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평택시 아까 얘기했지만 평택시에 다양한 갈등 요소가 있는데 단순하게 눈앞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의 어떤 미래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인구 40만인데 조금 지나면요. 저희가 2030년도를 평택시는 100만 도시로 바라보고 있어요. 100만 도시에 맞게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도시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엉망이 되면 누가 살고 싶겠어요. 웬만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재생은 도시 전체 발전을 일단 그려보는 거예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 계획을 함께 만들면서 정부, 지방정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사회 구성원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여기는 시민사회가 있죠. 거기에 또 플러스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방정부도 있죠. 이 3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어떤 공공과 민간이 협동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해서 단순하게 경제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 교육이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대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측면들, 그리고 환경적 측면들, 경제적 측면들을 같이 고려하는 거죠. 한쪽만 치우쳐지면 아마 도시가 제 기능을 못할 거예요. 생태주의적 도시를 만들면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날 거예요. 노동자들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일정하게 고용과 성장, 일자리가 없는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한번 책 한번 사보세요.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KBS에서 다큐도 해줬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후쿠이현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일본이 이제 죽어가는데, 일본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 마을이에요. 도시인데, 후쿠이현에 모범이 있어요. 후쿠이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되고, 환경적 친화적인 마을이 되고, 경제가 안정적인 마을이 됐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토록 멋진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큐도 있다. 제 제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책 읽기 싫으면요, 유튜브에다 동영상 제목 치면 딱 나와요. 그거만 보셔도, 얘네들이 왜 성공했는가는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회, 환경, 경제적인 어떤 통합적인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소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심지어는 후쿠이현에는 섬도 있어요. 이 섬에는 젊은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대부분 안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젊은 애들이 살아요. 젊은 친구들이 또 오히려 역으로 그 섬으로 들어와요. 그건 왜 그랬냐면 리더의 역할이었어요. 리더가 전략적 계획들을 잡은 거예요. 떠나는 섬이 아니라 들어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마을의 정체성, 특성,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이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오늘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집에 가셔서 심심할 때 화장실 가서 보시는 거예요, 한번. 이따 제목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통합적 접근이 바로 도시재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료집을 보시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의 비전은 이런 거겠죠.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그래야만 상인들도
나설 수가 있어요, 쭉. 왜냐하면은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아주 민감하죠, 그죠? 근데 이를테면 이 도시재생이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하게 돼 있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기제도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돼요. 왜 평택이 지역 갈등이 생겼느냐에 대한 문제는 물론 그것을 이용했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요. 그래야만 내가 시장이 될 수 있고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도했어요, 일부러. 평택놈들을 무찌르자. 송탄의 일부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후보가 그렇게 내걸면서 당선도 됐어요.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원인은 뭐냐면 거기에 왜 대중들이 부합했느냐면 한편으로 특정 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 분도가 그런 선동이죠. 선동에 넘어가는 거죠.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옛날 보세요. 나치 시절 독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파시즘을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파시즘은 사회과학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독점 자본주의의 가장 악랄한 형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보냐면 파시즘은 대중 독재라고 얘기해요. 좀 말이 좀 어렵죠. 대중이 욕망한 거예요. 나치를 통해서 내 욕망을 실현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놈들 나쁜 거 알아. 저놈들 나쁜 거 아는데 저놈들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치가 뭐려고 한 줄 아세요? 처음에 등장하면서. 그게 나치는 소수파였어요. 한 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나치에게 그 독일인들이 또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하이 히틀러를 외치고 유젠트가 되고 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뭔가 보면은 저건 아무리 해도 너 따라와야 돼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면은 자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발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욕망이었어요. 얘네들이 뭘 주창했냐면 아리안 민족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했어요. 독일 민족이 최고야.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은 이렇게 바보가처럼 된 것은 유태인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서구의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속해 다시 아리안 민족의 영광을 재현해보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야. 야, 그랬어, 우리가? 야, 한번 해보면 되겠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히틀러 나치를 따르면 폭스바겐을 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폭스바겐을 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어땠어요? 사람들이 하이 히틀러를 외친 거죠. 독일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히틀러가 있는 동안에. 그나마. 왜 그런 줄 아시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힘은 어디서 나왔죠? 식민지였죠. 외국에 가서 약탈을 해와서 그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군대에 입대한다 그랬어요. 왜? 군인이 되면 엄청난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으니까. 하위 계층들도 군인이 되면 권력을 휘둘릴 수 있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우리 시민들이 완벽하게 시민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시민성이라는 것은 데모하고 주창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으로서의, 그래서 시티즌십이라는 게 시민으로서 책임을 강조해요. 내가 먼저 앞서서 쓰레기 줍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 앞마당에 쓰레기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무원 시키지. 전화하죠. 이런 거예요. 시민성을 아직까지 많이 못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우리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아시죠? 일제 침략, 그 다음에 한국전쟁, 군사정권 시절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내가 앞장서면 주장하면 이득이 돼야 안 돼요. 피해는 누가 보죠? 나만 본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근현대 속의 한국이라는 강의를 해요. 이 강의는 어렵게 거시 구조적으로 거대하게 한국의 역사를 정리한 게 아니라 신발,
복장, 머리 스타일, 커피 이런 거 가지고 한국의 일제치하에 살았던, 일제강점기 살았던 사람들이 뭘 욕망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일상생활사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런 노래가 나와요. 왜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시티즌십, 시민성이 약했는가에 대한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고산 타령에서 나와요. 신고산이 우르르 뭉쳐 떠나는 아시죠? 그 가사를 보시면 어떻게 나면 맑게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힘께나 쓰는 놈 어디 간다? 징용 간다. 얼굴께나 이쁜 년 어디 간다? 정신대 끌려간다. 위안부 끌려간다. 그 다음에 맑게나 하는 놈 어디 간다? 가막소 끌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막소 끌려가는 게 뭔지 아시죠? 일제를 비판하고 혼내고 문제제기하면 어디 간다? 가막소 간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흥하나요, 망하나요? 망했잖아요. 자, 친일하면 3대가 흥했어요, 망했어요? 흥했잖아요. 이런 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내면화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문제제기하고 내가 먼저 꼬집어내고 내가 먼저 앞장서면 다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일상생활 중에서는요.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전기인데요.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타인들의 삶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전쟁 당시에는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타성이 있고요. 이기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젊을 때는 다 이타적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너무 정의로웠죠. 근데 지금은 도시재생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도 하고, 그죠?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인 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살면서 이타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타성보다는 이기성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해결되기 쉽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교육을 통해서건 아니면 사회 제도를 통해서건 아니면 문화를 통해서건 엄청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 저희가 물어볼게요. 전쟁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이기적이에요. 자,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요. 일제를 겪었어요. 자, 군사독재 정권을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가족을 누가 책임져주죠? 국가가 책임져줬나요? 안 쳐줬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이 강의 왜 들어야 되나 하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왜? 돌아가시면 노후 걱정하실 거예요, 당장. 그죠? 젊은 분들은 내 새끼들 어떻게 좋은 데 가고 내 새끼들 어떻게 빨리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을 이거 고민하고 계실 거고 40대로 넘어가신 50대 분들은 내 노후 삶이 진짜 깝깝해. 여기 NGO에 있든 지방에 있든 아니면 일반 상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다 똑같을걸요? 저도 고민해요. 저도 늘 고민해요. 오늘 내일이 간달간달해요. 저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재계약해야 되고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잘릴지 몰라요 지금요. 정말 힘들어요. 옛날처럼 평생 직장 없어요 지금. 있어요? 있나요? 없잖아요.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 가정에 가도 스트레스, 마을에 와도 스트레스예요. 도시재생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적 관리들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막 머리 어려운 얘기, 학자가 어떻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어? 개뿔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외우셔가지고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는 거고 실적 힘들은 뭐냐면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치와 철학을 가진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이란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네트워크는 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끼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건 다 이미 가져갔어요. 도시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 뉴딜,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미리 김 빼서 뭐한데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미 처먹은 놈들은 다 처먹게 돼 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와 대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도시재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시의 이론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치와 철학이 있는 도시재생, 그럼에 불구하고 함께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들을 만들어야 되고, 도시재생의 혜택이 소수 업주들이 있어요. 업주들. 도시재생을 하고 다니는 업주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업주나 공무원들 혹은 정치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된다? 실제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한하고 그러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주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어려운 거 이거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괜히 허상들을 지금 유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쟤네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의왕시의 도시재생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도시재생을 공무원이나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외부에서 가방끈 긴 인간들, 학자들이 와서 전문가 임내해가지고 이걸 낼름 몇 억씩 따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일반 시민들이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가 주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제가 오늘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민 역량이면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만 딴짓하는 거, 장난질하는 것을 막아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만들 개념 제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해도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료집 꼭 가서 보셔야 돼요. 꼭 가셔서 한 30분만이라도 아니면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이창원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한번 더 알고 싶어 하면은 제 자료집을 조금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매번 방송대 학우들한테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번 볼까요? 공부 얘기해요. 우리가 왜 지금 도시생을 하려고 하는가? 공부예요. 제가 아까 노후 얘기했어요. 저 노후가 깝깝합니다. 저도 사실 깝깝해요. 여러 가지 몇 년을 더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2018년도 아시죠? 지금은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정점을 찍었어요, 이제. 대학도 이제 많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뭐하고 할지 해서 며칠 전에 친구 부부를 만났어요. 후배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다 노후예요. 형 뭐하고 살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렇지 않나요? 웬만하면? 친한 사람들끼리는 결국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너는 뭐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나요. 만도 다니는데 그래도 거기는 대기업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퇴직한 다음에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 물론 퇴직이 될까 난 속으로 얘기했는데 정년을 네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박집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효린의 민박이 유명해서 그런가. 뭐 아무튼 그런 거였고요. 저는 대장장이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진짜로. 시골에 있는 장터에 한 모퉁이에 풀무질하면서 새를 담그질하는,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새를 녹여서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 뭐 나름 또 이제 의미를 부여했지만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동안에 배운 거라고는 오로지 공부하고 강의하고 글 쓰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딱히 농사를 지려고 얼마 전에 가봤는데 많이 해봤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고민했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그런 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네 공부와 삶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공부 늘 제가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몇 명 계신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공자 부자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공부. 이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공부하시려면요. 서양식 공부보다는 동양 공부, 동양 사상이나 우리 사상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는 말씀드리겠지만 협동, 협치, 거버넌스 서양 사람들 못해요. 왜? 서양 학문 자체가 이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해요.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켜요. 자연을 인간은 지배하고 개조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동양 사상은 안 그래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늘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다시 공부하면 제가 상영학을 했는데 상영 안 하고 싶어요. 다 이 거짓말이다. 너무 말장난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한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동양 글들, 특히 도덕경 같은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진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냐면 공자, 사람이, 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얘기해요. 농사 짓고 사는 삶이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농부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고 사는 삶이 갖고 있는 의료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자연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도시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공부인 거예요. 두 번째, 농사는 혼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물론 질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협동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농사에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는 거예요. 자,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를 배우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가 바로 그거예요. 공부예요. 이해되셨죠? 도시실행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보여주죠. 이거는 조금은 왜 안 나오죠?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 곰과 호랑이가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마늘하고 뭐가 있죠? 쑥이 있잖아요. 단군 신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역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숙해질까요? 완숙해질까요? 또 젊으면 패기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물어봐요.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원숙해지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패기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 나무는 오래될수록 아름답죠. 그늘도 대주고 바람막이 대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욕망의 화신이 되는 사람도 노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패기 있지 않아요, 요즘 애들. 요즘 아이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들 자식들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이기적일 거예요. 부모님 생각 잘 안 할 거고, 가족 생각 덜 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진짜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죠. 그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송대 강의 하면서 매번 울 때가 있어요. 왜 우냐면, 저보다 나이가 적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많은 학생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70대, 80대 분들도 계세요. 60은 기본이에요. 우리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60은 다 기본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강의는 오늘 같은 날에 2시간 하라니까 하는 건데, 우리는 출석 수업감이 6시간이에요. 6시간을 하는데, 6시간에서 3시간은 제가 얘기하고, 3시간은 그분들이 얘기하게 해요. 훨씬 더 저는 그분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매번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때론 누군가에겐 스승이고, 때론 누군가에겐
제자로 살아갑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삶의 연세 속에서 깨우침을 얻습니다. 즉 지금은 제가 도시생 좀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분야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선생님이시죠. 저희 학우님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분들은 60, 70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쩌면은 걸어다니는 마을 박물관, 걸어다니는 역사 박물관, 현대사 박물관이에요. 어쩌면요. 그분들의 삶이 역사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슬픈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공장 다녔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딸들이 대학 가기 힘들었던 시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들. 누구? 큰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 가고 아주 어린 나이 때는 어디 가죠? 식모 가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때는 공장을 많이 갔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에요. 그분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렇게 살까요? 아닌 거예요. 머리가 나쁠까요? 저는요, 딱 이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나.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막노동꾼이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환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되게 많이 아파요. 그분들 만나서. 그래서, 부채의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늘 사색의 갈물인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공부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마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인간다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거였어요. 마늘하고 쑥인데 이거는 틀린 거 알죠? 마늘하고 쑥 먹고서 사람이 됐다. 고미 사람 되려면 얼마 걸려요? 얼마 걸려요? 고미 사람 되려면 고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100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00일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371이에요. 21일. 맞죠?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늘하고 쑥 아니에요. 마늘하고 쑥이 아니라 마늘이 아니라 쑥과 달래였어요. 자, 왜? 마늘은 그 시절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김치 빨갛게 먹잖아요. 이거 옛날부터 먹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고추가 들어오고 나서 먹었는데 임난 때 들어왔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갛게 먹었던 고려시대 신라 시대 때 김치가 나왔는데 빨간색이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다? 삶의 고민들 그리고 사색의 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마을 만들기 그렇다. 그다음에 도시생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지속 가능한 뭘 한다? 도시재생을 하려고 한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줘요. 뭐가 지속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은 많이 하잖아.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교육, 지속 가능한 노동, 일자리. 하는데 뭐가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리까리해요. 그죠?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클레이라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 세계 지방정부 협의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정리는 말은 어려워요.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성에 대응하는 개념 어렵죠. 근데 어쨌든 말은 좀 이해가 될 거야. 환경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요. 또 하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거예요. 세계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얘기까지 나왔어요. 또 심지어는 AI, 인공지능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두렵죠? 사실, 인공지능 얘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내는 것. 이게 지속 가능성이고, 또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것. 또 책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정부는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죠?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돼요. 요즘 CSR이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하잖아요. 시민은 각성돼야 돼요. 주민이 돼서 안 돼요. 그냥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시민적 권리를 주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민적인 책임성을 지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이웃을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은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불의는 참는데 불편은 못 참는 게 아니에요. 불편도 못 참고 불의도 참지 않아야 되는 시민적 덕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했을 때는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하고 같아요. 여기에 도시만 붙인 거예요. 현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어때야 돼요?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온전한 사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석가불식이라고. 쉽지 않아요. 어렵죠? 석가불식. 시가실은 먹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것은 석가불식이에요. 시가실 안 먹어요. 왜? 누가 먹어야 되죠?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손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시가실을 남겨놓는 것이 옛날 어른들이 마음했어요. 이게 지속가능한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 얘기했다 혼났어요. 우리 그 할머니 학우님한테. 아, 이 교수님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기가 공부하면서 4년 동안 방송대 문화경영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딱 하나 얻은 게 있대요. 진리를 깨달은 게 있대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쉬운 걸 되게 어렵게 말한대. 그죠? 어려운 걸 쉽게 말해주는 게 지식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게 어렵게 얘기해야지 똑똑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요 좋은 사례를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앞으로 가시면요 석가불식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요 오동나무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동나무 뭔지 아시죠? 부모가 딸을 낳으면은 뭘 심는다고요? 오동나무를 심어요. 왜 오동나무를 심죠? 시집 갈 때 장롱을 만들어 주려고. 그 마음이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연결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석가불식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오동나무와 관련해서 한번 또 해주시면은, 아, 지속 가능한 도시가 저렇게 어려운 표현, 현 세대에 필요해, 저쩌고, 미래 세대에 필요, 이런 식의 어떤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아, 그런 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새끼들, 그 다음 새끼들까지도 이 동네에서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뭔가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도시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넘어갈게요. 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할까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지구가 좀 어려운, 좀 무거운 얘기 할게요. 이 속도로 가면 200년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이제.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인류 역사가, 지구의 역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대략 추정하건대 40억 년, 50억 년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학자들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60억 년 얘기하는 사람인데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40억 년, 50억 년 중에서 인간이 지배한 역사는 바람 속의 먼지 같은 거였어요. 찰나였어요. 인간이 문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등장한 시기가 언제냐면 10,000년, 20,000년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전 지구를 완벽은 좀 그렇지만 점일적으로 통제하고 통치한 시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고작 200년도 안 되고요. 고작 5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주 찰나죠. 그런데 인간이 지배하고 나서 지구는 어떻게 되죠? 점점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일 일을 몰라요. 노래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해요.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생명종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오늘도 인간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에서. 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강의실에 모여서 강의를 하느라고 전기를 틀고, 그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고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요인들, 자연적인 요인도 있어요. 기후변화의 요인에는. 근데 지금 명백하게 기후변화는 인위적 요인들 때문에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해수면 상승되고 있죠. 각종의 홍수, 자연재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인간이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죠. 거기다가 또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때 우리는 또 굉장히 또 우리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가치는 줄어들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냥 다음에서 이창원 치고 인간 다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프레시안에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은하철도 999 아시죠?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가지고 마을 도시재생 그다음에 사람다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걸 한번 보시면 이 얘기는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7개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 문제예요. 11번 목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도 9월 달에 전 세계에서 합의가 됐어요. 190여 개 국가들이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요? 북한도 참여했어요. 자, 빈곤을 종식시키는 문제. 자,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혹은 나라에 살아가면서,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빈곤.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빈곤 문제. 언제든지 오늘 하루만 삐딱하게 살면, 잠깐 깜빡하면, 잠깐 놓치면 빈곤자가 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저도 그래요. 노숙할 수 있어요. 제가 잠깐만 한눈 팔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서울역 앞에서 그냥 자리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3세계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루에 1달러를 못 버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와 있는 거예요. 자, 되게 많아요. 하우스 푸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푸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아 문제. 지금은 기아 문제 없을 것 같죠? 근데 기아 문제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 얘기하고 있고 로컬푸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도시재생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속에서 로컬푸드, 도시농업이 들어가요. 또 그런 일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기아 문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기아는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데 특히 동남아시아, 서남아프리카, 중동 이런 쪽에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기아 해결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냐면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있고 식량 안보,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얼마나 되죠? 낮죠? 네, 어떤 사람 5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20몇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자들이. 자, 선진국에서는 어때요? 120% 초과예요. 식량이 무기예요. 지금 앞으로. 종자가 무기예요. 금 1g보다 종자 1g이 훨씬 더 비싸요. 청양고추 어딜 걸까요?
대한민국 거 같죠? 아닙니다. 어디죠? 몬산토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서울 종묘 거였어요. 그러다가 97년도 IMF 터지면서 다 넘어갔어요. 축주 넘어가면 결국 지금은 몬산토가 하고 있어요. 우리 거 별로 없어요. 다 로열티 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농업을 살리는 일이, 씨앗을 살리는 일이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도시농업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건강과 복지, 자, 네 번째 목표, 양질의 교육, 또 성평등. 이것도 심각하죠. 동네 성평등 문제 있어요. 깨끗한 물과 위생 문제, 에너지 문제. 심각합니다. 일자리와 경제 성장. 이것도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산업, 혁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들, 불평등 되게 많아요. 주거 불평등, 의료 불평등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불평들이 등이 교육 불평등. 자, 그런 거잖아요. 누구는 아까 왕후장상에 씨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왕후장상에 씨가 있는 거죠. 지금은요. 자, 누구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50m 뒤에 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50m, 70m 앞에 뛰는 애가 있고, 누구는 이미 꿀인점에 가 있는 최순실 딸내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불평등이 심화되면요, 갈등이 심화되고, 데모가 일어나고, 투쟁을 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져요. 갈등을 하는 순간, 투쟁을 하는 순간 미움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11번 목표에 이 도시생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도시재생 과정에서는 그걸 얘기 또 해요. 우리가 어떤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한 하도예요. 뭐냐면요, 사회적 경제 들어보셨죠? 도시재생은 반드시 사회적 경제와 같이 가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서로의 어떤 교환들도 얘기하고 있고, 알뜰장터 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 이거 제가 얘기 안 하면 되고, 여기는 바닷가 없죠? 그죠? 평택은 있어요. 아무튼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문제, 중요한 게 있어요. 16번과 17번인데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요, 이게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들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막 공약을 내걸어요. 나한테 다음번에 지방선거 당선되면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될까요? 안 돼요. 또 상황이 바뀌면 안 해줘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어도, 누가 바뀌어도 이게 법 계속 가려면은 법으로 보장이 될 게 있어야 돼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 정치인들, 그 다음에 어떤 장사꾼들 혹은 업주들, 그 사람들을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와서 한 번이라도 강의도 들어보고 한 번이라도 토론해 보신 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조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시재생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왕시 도시재생은 철저하게 업주 중심이 아니라 가방 끈긴 사람들, 맑게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것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시가 됩니다. 시의원들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서 같이 토론회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평화, 정의, 제도,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 때는 못하겠지. 첫 강사는 진짜 그 사람 강사에 절대 좀 안 돼. 그치. 집중해 집중. 애들이 데려다니고 오니까 집중을 해 집중을. 이런 책을 한 번씩 사주시면 안 돼? 저렇게 오시는 분들은 책 한 번씩 사주면 안 돼요. 맨 처음에 무슨 뭔 얘기를 했어? 사기식 있어. 처음에 뭔 얘기를 했어? 들은 적 없어 나는. 책상 좀 들고. 맞으면 안무 안 보면 안 받으면 진짜 내려갔거든. 몰라 이 습관이 왜또 존재한다고. 나중에 나중에 진짜 좋아요. 되게 좋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그거를 점점 알고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저도 생각에 기자님께서 그러잖아요. 집에서 기억이 안 좋아서. 그러면 진짜 우주라는 거 생각하면은 알아서 뭐 지금 잘해주고 그러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정렬 이런 평가 기준을 해달라고 옛날에 없었어요. 평가 기준. 옛날에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유형별이 없었어요. A, B, C, D가 아니라 그냥 하나인 거였어요. 하나. 아니 근데 그냥 그래야지 또 골고루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거는 좀 추가로 해서 이제 그건 그 사람 평가위원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출제를, 그러니까 그거 내면은 좀 점수를 잘 줬으면 좋겠어요. 네. 대체적으로 저 예전에 한번 여기 이제 오기 전에 그 전에 심사위원 그거 이제 평가위원회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를 다 못 채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훈련도 해보라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네. 화면이 스크린하고 좀 떨어지면 괜찮으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해주고 중심 드시고 하고 몇 시 끝나시고? 12시. 지금 뭐 50분까지 하고 이제 50분 길어? 재미없어. 아, 지금 오늘이 더 낫죠. 오늘 걸로 할게요. 글쎄, 직후인가? 당연히 오래 걸려. 근데 있잖아, 그 비판하는 거는 빼줘야 돼. 내가 막 세게 얘기하면. 네. 뭐 커피 마시면서 들으세요.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 목표입니다. 유엔에서 합의했던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여 개 지표인데요. 169개는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일단 17개 정도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 도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뭐 지속가능한 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함께 보시죠. 지속가능한 마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전제. 아까 저 가치와 철학이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시의원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우리 동네는 시의원이 다 참석합니다, 많이. 제가 이 주민강좌나 시민강좌를 할 때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당신들이 와서 들어야 된다. 당신들이 모르면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모른다고 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서 들으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공무원들이 반드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요청을 해요.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모르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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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국회의원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좀 많은 사람들이 오셔야 돼요. 또 시장 부인도 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부인도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대학이라고 한 3달 동안 하는 대학에도 꼭 오셨었어요. 그래서 잘 얘기를 좀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각자 처해져 있는 공간과 역할 속에서 자기 책임성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간디 선생님 이야기예요. 간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그리고 도덕성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사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사회 악이라 그랬거든요. 자, 원칙 없는 정치 누구한테 해당될까요? 뭐 국회의원, 뭐 정당인들 혹은
시의원, 도의원도 다 포함될 거예요. 노동 없는 부, 기업인들입니다. 양심 없는 쾌락, 우리 모두예요. 모두예요. 인격 없는 교육, 교육자들이죠. 지금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요. 2가지를 올렸어요. 답답해가지고. 왜 올렸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알바를 했답니다. 알바를 했는데 35,000원을 떼서 사장님이 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에어컨 값이다 그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노동인권 교육이 있나요 없나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니네가 알바하면 시급이 얼마고 뭘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거 모릅니다. 사장님도 몰라요 그런 거 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아니 그 에어컨은 매장에서 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장사하려고 켜놨는데 그래가지고서 35,000원을 떼면서 너는 에어컨을 쓰였으니까 너는 35,000원 빼고 줄게 라고 하는 갑질을 했어요. 이런 일상적 갑질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직업과 진로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고등학교 졸업쯤 되면은 애들 수능 보고 나면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이제 도망가고 통제가 안 되니까 외부 뭐 YMCA 사람 부르고 여성의 전화 사람 불러가지고 뭐 잠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들 땜빵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한테 노동자는 000이다 라고 동그라미를 그러는 거야. 니들이 생각하는 걸 써봐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노동자는 거지다. 노동자는 루저다. 노동자는 못 배운 자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노동자라고 하면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이런 거예요. 노동자라 하면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노동자예요. 저도 노동자예요. 그래서 우리 지식 노동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강의를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어쩌면 노동자인 거예요. 다. 그런데 불구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후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웃긴 사회예요. 청소부가 후진 사람인가요? 오죽했으면 사회 갈등론, 사회 갈등론에 이제 연구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썼어요. 논쟁이에요. 검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냐, 청소부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중할까요? 따지기 어려울 거예요. 청소부는 청소부대로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 그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는 또 검사는 검사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겐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썼더니 어떤 학부모가 페이스북에 댓글 어떻게 달는지 아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아이들에게 말을 안 듣거나 공부를 못하면, 특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킨대요. 청소나 풀뜯기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을 하는 것은 어떤 거다? 네가 모자라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라고. 물론 선생님은 그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내면화되어 있어요. 사실 맞잖아요. 또 부모님들 어때요?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노가다 뛴다. 노동자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우리 부모님들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뭐한데, 중학교 때 그때는 상처 아니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상처를 받았던 게 뭐냐면, 친구 때문에 그때는 공감을 좀 했는데, 친구하고 같이 중학교를 다녔는데 친구 아버지가 그 운동장 보수를 했었어요. 그 펜스를 이제 고치는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장비가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사람들이 땅 파고 심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훈화를 하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니네들 자식들아 공부 안 하면 저 아버지처럼 된다고. 진짜 그랬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는 딱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가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다 노동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갑자기 울컥해지는데요. 우리 살면서 저도 좀 느껴요. 이제 아이 아빠가 되고 아이 학교에 보내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돼요. 그쵸? 내가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바른 소리 잘 안 해요. 근데 바른 소리 했다가 잘릴까봐. 진짜로. 지난 시절에 그랬었어요. 요즘에 좀 낮을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새끼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려고. 내가 한 달, 2달 일을 그만두면 애들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땠는가 했어요. 조금 여담인데,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화해를 늦게 했어요. 물론 이제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좋아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죠? 나이 들면 조금 바뀌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에 일 나가서 꼭 6시만 되면 퇴근을 해요. 그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맨날 뭘 주워와요. 텔레비전 깨진 거 아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경험이 있어요. 라디오, 뭐 잡동사니를 다 가져와요. 신발 다 실었는데 좋은 거는 책을 구해오는 거는 참 좋았어요. 책은 많이 주워다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집안에 가면은 막 집안도 조그마잖아요. 아주 답답한 집에다가 막 쌓아놓고 계시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이렇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누구죠? 엄마. 우리들 앞에서는 막 큰 소리를 쳐. 근데 평상시에 못해. 술 드시면 했던 말도 하고 아실 거예요. 아마 경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미워했는데 나중에 언제 생각이 드냐면 저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싶어서 제가 2000년도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쓴 책이 탄광촌의 삶과 애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광부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광산촌에서 태어나서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하고 아주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시는데 거짓말이에요. 초등학교 나온 증명서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어쨌든 간에 어릴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건사하려고, 또 할머니도 오래 못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일을 했죠. 우리 아버지 키는 되게 작아요. 요만해요. 근데 우리 이제 삼촌은, 작은 아버지는 키가 1m 한 80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한 거죠. 되게 많이 이제 짐 지고 다니고, 또 큰 광산이 아니라 덕대 광산이라고 영세한 광산에 이제 조그만 애들이 들어가야 돼. 거기는 막 기차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막장에 갱도가 깔려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 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탄을 캐고 올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탄광촌에 가서 사람들하고 1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책을 썼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경제 성장도 있는 거고 풍요도 있는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걸 하면서 저 인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그랬거든요. 앞에 나서지 마라. 대학 들어갈 때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한 얘기 했어요. 앉혀놓고 딱 한 얘기가, 얘야, 대학 가면 뭐 하지 마라? 데모하지 마라. 왜 데모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쁘잖아요. 전두환 나쁘잖아요. 노태우 나쁘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그럼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 하시는 얘기가 하게 되더라도 제일 뒤에가 있어. 뒤에 가서 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화내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 니네 누나, 니네 동생 대학 보낼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컥한 거예요. 그게. 아, 노동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노동하면서. 자, 못 배운 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방끈 짧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살았다,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그러니까 술 먹어도 이제 얘기를 안 하는 시기가 생겼어요.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어머니 공장을 다니시다가 손가락이 잘리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되게 미안한 거죠. 부끄럽겠죠? 그 이후로 이제 술 드셔도 얘기를 이제 막 이제 했던 말도 하고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노동의 어떤 가치들,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도시 대행을 할 때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관점을 되게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도덕성 없는 상거래 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상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인간성 없는 과학은 우리 같은 지식인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나 마을 만들기로 먹고 사는 업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불문율이 됐어요. 특정한 정치 혹은 아주 간교한 교수들과 그 제자들이 업체를 만들어서 도시재생 파트에 들어갑니다. 센터도 장악을 해요. 국회의원 사모님 오셨으니까 말씀 꼭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만들기 할 때 업주들을 쓰시면 안 된다고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더디 가더라도 같이 공부하고 이 동네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을 도시나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파트에 넣으셔야 돼요. 더디 가더라도. 당장 멋있는 거, 뭐 PPT 잘 못 만들고 멋있게 뭐 포장 못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모 지역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동네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업주도 왔어요.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 움직이고 있어요. 잘 될까요? 사회적 경제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시장님 보기 좋게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모시의 열대 목표, 비전, 이런 걸 열심히 잘 만들어주죠. 실행이 됩니까? 주민이 없는데? 실행돼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인간성 없는 과학, 연구자, 학자들, 돈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잘 되려면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요, 한 번도 파트너십이 제대로 된 적은 없어요. 왜?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과거에도 없었어요, 거의.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죠?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과 노비가 파트너십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나마 근대적 산물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사회에서만 거버넌스가 가능해요. 독재국가에서는 거버넌스가 안 되는 거죠. 거버넌스 한다는 것은 타협인 거죠. 그죠? 영혼을 파는 거죠.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총독부하고 거버넌스 해야 됩니까? 그건 타협인 거잖아요. 친일행위죠, 일종의. 그죠? 자,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이제 가능한 건데, 우리는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일제 경험, 한국전쟁, 분단, 또 권위주의 시대를 겪어오면서 많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 토론해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토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적 내세요. 그냥 화나면 확 역적 내지 남의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경청을 못 해요. NGO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 운동권은 안 그럴까요?
적과 싸우다 보니까 적을 닮아갔어요. 주장하고 비판하고 적대시하는데 대안 잘 안 내세웁니다. 자기가 조금 다르면 막 뭔가를 이렇게 포장시키고 더 씌우는데 익숙해 있어요. 이거는 좌나 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도시재생, 아까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것, 시민 자력화를 강화하는 것은 뭐냐면 건전한 토론 문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인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퍼실리테이션 같은 거 한번 강의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뭐 일방적으로 떠들잖아요. 이거 의미 없어요. 오늘 제가 가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그냥.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을과 관련해서. 우리 동네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면요. 엄청 말씀 잘하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맨날 듣는 거야. 일방적 주입식이야.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발언은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갖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채택은 다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상대를. 그런 어떤 거버넌스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의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업주를 데리고 와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과 시의원과 어떤 친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관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훌륭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원래 대안은 불편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피부적으로.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재생의 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전문가들만 모이는 위원회, 도시나 마을이나 사회적 경제나 뭐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거 보면요.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전국을 작년에요. 230 몇 군데 다녔어요.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나 도시와 관련해서 지자체를 돌면서 제가 제일 화났던 게 뭐냐면 모모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99개의 위원회 구조가 있어요. 작동되는 게 거의 없어요. 중복되는 거 되게 많고요. 대부분 외부 전문가들 영입돼 있어요. 작동이 안 되죠. 그냥 공자를 맹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의 이론이 어떻고 상이 어떻고 마을 만들기는 누가 뭐라고 얘기했고 이거 가지고 하다가 더 진전이 안 되죠. 왜 진전이 안 될까요? 현실을 모르니까 대안이 나올 수가 없죠. 마을위원회, 각종 위원회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룹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선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 구조를 참 많이 만들어요. 또 생색내기 위해서 나도 이런 거 하고 있어 라는 거죠. 보고도 안 돼요.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이것도 없어요. 주민들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또 여기 사모님도 오셨으니까 좀 부탁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위원회 구조, 시장님도 만나실 기회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조를 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조금은 더디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보다 말을 덜 할 수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꼭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이것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안 가는데요? 자, 도시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 죄송합니다. 한 모금 마실게요. 목이 너무 올라가죠. 이거 뭐. 요런 한 9가지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요. 자, 아까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지금 군부권위주의 시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주화의 과정들을 밟아왔고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통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법으로만 가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화, 또 뭐 선거가 있잖아요. 늘 4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가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실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느냐 없냐가 분명히 규정됩니다. 아까 또 업주들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의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 의원님들, 공무원들의 의지가 강조될 필요가 있죠. 또 하나가 참여 조치가 많아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회 구조 얘기했지만 많은 그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목표가 단순하게 하나로 가면 안 돼요. 너무 환경 쪽으로 가거나 너무 경제 쪽으로만 가거나 이러면 포용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잘 구성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조금 제가 좀 길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히려 이런 말씀이 훨씬 더 잘 들어갈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얼마 전에 홍천에 갔다 왔어요. 왜 홍천에 갔다 왔냐면 홍천에 제 친구들이 귀농을 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귀농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냐면 그 친구는 굉장히 급진적인 생태주의자들이에요. 논쟁이 좀 붙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했어요. 난 같이 갈 수 없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많은 노동자들이나 빈민들이 도시를 떠나서 귀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귀농도 다 돈이에요, 이제. 공기, 물, 이런 것들도요, 다 돈이에요, 이제. 공기 좋은 곳, 계곡 있는 곳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땅도 그래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다 가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또 아이들을 놔두고 떠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전 얘기했죠. 도시 빈민이나 도시 서민들, 또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아마 귀농하기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평택시에 남아서, 혹은 시흥시에 남아서, 의왕시에 남아서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이제 뭘 전제했냐면, 나만 행복하면 무슨 재미인겨라는 전우익 선생 이야기를 던졌죠. 저보고는 이제 맛이 같다. 너는, 급진적인 생태주의적 관점이 없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나는 그렇게 살 테니, 당신들은 가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만나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거기서 한 7, 8년 살다 보니까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요즘에 생협에 있잖아. 이렇게 물건을 내는 거예요. 그거 내려면 되게 또 힘든 과정도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그 도시와의 관계 없이는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 10명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산골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세상과 연계하지 않으면 또 그 공동체가 또 유지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이 높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데올로기적으로 아주 급진화되어 있거나 그것을 무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다 하루하루 살아내기 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오늘도 페이스북 매일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잘 살아내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기. 내일 하루도 잘 살아내기예요, 맨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환경, 사회, 경제 균형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정한 그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협동의 윤리와 문화, 즉 거버넌스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재정 문제 확보돼야 되죠. 도시재생 교육을 받으려도 돈이에요. 그죠? 저 여기 강의하러 오면은 저도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받아야 돼, 강의비. 그죠? 저도 노동자니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죠. 자료집 만들면 예산이 필요한 거고 다 그렇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우리는 의왕시 도시재생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평택시가 아니에요. 서울 박원순 시장이 잘하든 수원의 염태영 시장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분석을 해보면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박원순 시장하고도 그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같이 했지만 좀 걱정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그죠? 근데 그걸 차치하고 우리는 의왕시 걸 하는 거예요. 서울시 거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서울시가 잘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의왕에 맞게끔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도시재생은 우리 지역의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연계시켜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참여와 실천이라는 거죠. 참여 없는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재개발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왜 얘기냐면 50조예요, 50조. 정말 화가 치밀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50조를 도시재생 뉴딜에 쓴다고 하는데 얼마나 쓰일까? 얼마나 많은 돈이 일반 주민에게 갈 것인가? 지금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이를테면 해방촌 쪽에 도시재생 얘기 하잖아요. 서울 모 지역 하는데 그 지역은 땅값만 3천만 원이에요. 더 올랐어요, 지금. 그런 지역이 뭐하러 도시재생을 해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지역 땅 튀겨주는데 그런데 왜 하냐는 거죠. 안 해도 어차피 또 젠트리피케이션 생길 거고 돈이 있는 사람만 또 부자가 되는 동네가 되는데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도시재생을 왜 하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재개발할 때 얼마나 고민했었어요. 뉴타운 할 때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불타 죽고 용산에서 경찰이 죽고 거기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 불타 죽고 했던 지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다가 도시재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국가가 누가 지정해가지고 저는 이번 선거와도 되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가 있어야 된다. 주민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오게끔 만드는 그것이 도시재생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안을 내서 어느 지역, 의왕의 어느 지역의 도시재생은 어떤 방식으로 해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국가든 지방정부든 간에 지원해주는 방식이 더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평택도 지금 가열입니다. 지금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우려스러워요. 사실은요. 그 동네 일반 주민들 다 떠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이 아픈데 어쨌든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또 하나가 평가와 환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실천을 했어요. 이를테면 기획을 입안하는 것, 워크숍 같은 것도 기획 입안이 있죠.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에 대한 평가들, 혹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실천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되고 환류돼서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혁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공무원은 잘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쫙.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 대한 요구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나를 누군가 깐 뭉개려고 하는 음모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돼도. 그러고 나서 포장 막 하죠. 멋있었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자, 이건 같이 한번 외쳐봐야 돼요. 도시재생이 잘 되려면 제가 4가지를 매번 얘기해요. 이건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요.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따라해 주세요.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전략. 예, 두 번째,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여러분들의 주도권이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네트워크 간의 연계. 지역사회는 좌도 있고 우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갈라질 필요는 없어요. 동네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지만 그들과 갈라치기 하고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고 통하게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도화. 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조례도 같이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도시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얘기해 주면 좋았을 텐데, 청주시 사례를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예, 이건 되게 재밌는데, 참을게요. 지금 저도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러니까 잘된 사람인데, 어떤 잘된 사람이냐면, 그냥 뭔가 멋있게 만든 사례가 아니라, 모임을 잘 만들고 꿈을 모으는 과정들, 협동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잘 만든 사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마을 만들기의 전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전형을. 이건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네. 아무튼 요건요 뭐냐면 청주 중앙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 마을은 옛날에 청주에 제일 잘 나간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90년대 가면서부터 청주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곳이었어요. 거기 옛날 청주 중앙동은 역도 있었고 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극장도 있고 아주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 세태되면서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마을 만들기를 도시재생을 했던 이 당사자가 하루 종일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몇 명 보이나요? 2명, 3, 4명 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도심이 아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한 거야. 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와야만 어떻죠? 그 동네도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뭘 고민했냐면 차를 없애자. 차 다니는 걸 막자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뭘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돌을 놨어요. 돌을 딱 놨어요. 보이시죠? 그 차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차를 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돌을 밀어가지고 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 별로 효과가 없었죠. 나중에, 이 협의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문가, 그 다음에 지방정부하고 연계해가지고 도시재생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특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도 줬어요. 몇 억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차 없는 거를 한번 조성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 어설플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죠?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아스콘이에요. 근데, 물렁물렁한 아스콘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왜 이걸 깔았냐면은, 이걸 주도했던 사람은 조금 들었어요. 전문가들 들어보니까, 저런 거 깔면 안 된다. 저런 거 깔면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얘기했어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도시재생할 때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 그리고 피신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더우면 와서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공간이 필요해. 그리고 도로도 자재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기했더니 어르신들이, 이 상가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낙엽은 누가 치울겨? 낙엽은 누가 치울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못한 거예요. 못하고 이분들이 물렁물렁한 걸 한 거예요. 왜냐면 노인네들이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한 거야. 했는데 당장 여름이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왔을까요?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이만큼씩 들어가. 푹 가고 싶겠어요, 여기? 비를 막을 데도 없어요. 자, 거기가 두 번째.
햇빛이 쨍쨍 찌잖아요. 냄새가 나요. 타이어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안 됐어요. 두 번째도 그래서 이걸 뜯었어. 뜯고 약간의 이제 이렇게 그늘막이 같은 거 몇 개 갖다 놨어요. 그래도 좀 낮은 거죠. 좀 반영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됐죠. 자, 한번 보실까요? 결과에 대해서. 인구 유동량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간당 4배, 현재로는 6배, 7배가 증가됐고, 빈 건물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제가 용인 도시 재생 다니면서 더 걱정된 게 뭐냐면, 용인 구도심 갔더니,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범죄 소굴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좋아지니까 빈 건물이 줄어드는 거죠.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죠?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뭐 아무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효과들도 꽤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주민 전문가 행정 조직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이 없네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자, 이제 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만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안 넘어가죠?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준비한 게 많아요. 근데 아쉽다. 네.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잠깐만요. 쭉 계속 넘겨보세요. 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요점들만 몇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도시재생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람됨 얘기했죠? 사람됨 뭐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아까 공부 얘기도 했었죠? 이거예요. 장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쌀과 공기와 물이 있어요. 자동차, 아파트,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를 깨우쳐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아파트, 자동차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쌀과 공기와 물은 어떻죠?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자, 도시재생은 금방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사회갈등 얘기할 때 사회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는 큰데 해결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요. 아휴, 하면 뭐해? 어차피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게 돼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우리 지자체든 아니면 도시재생에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도 공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영과 후진, 맹자 이루와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물은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다. 차곡차곡 채우면서 나아간다 라는 거죠. 아까 제가 4가지 얘기했죠.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전략, 시민사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네트워크 간의 연계, 제도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염락분번이에요. 떨어진 낙엽은 어떻게 된다? 뿌리에 거름이 된다. 이 말씀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도시생은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도 제가 분명히 썼어요. 자료집에다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마을 만들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상호 존중해 나가는 과정이 또 마을 만들기다. 내가 자유한국당이니까, 내가 민주당이니까, 내가 국민의당이니까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 사람으로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함께 고민을 할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지만물 막빛이 천주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 세상에 돌풀이나 벌레, 하늘님을 모시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경천, 경인, 경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한 송이 꽃과 같다는 거죠. 직업, 비천 없어요. 다 같은 사람으로서 대할 때 마을 만들기는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에요. 이분의 호가 최보따리입니다. 왜 최보따리냐면 평생을 보따리 만들고 살았으니까 집도들도 없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논리로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은 아니에요. 삶의 어떤 양식으로 삶으로서 사람들을 감동을 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신무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마을 만들기와 마을과 관련이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 덧붙인 게 무의당 장율 선생, 한살림을 만들었던 장율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어라, 모셔라, 함께하라. 누구하고 하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빽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방끈 긴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에게 기고 모시고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장윤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목에 힘 빼, 그래야 살아. 이게 바로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뭐 너무 많은데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인연 만들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끝나고 나시면요. 다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서로 이제 친해지시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새로운 꿈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연, 그게 도시재생이다. 건강합니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인연,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꿈을 갖게 하는 인연, 더욱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에게 성장이 되게 하는 인연, 정말 행복합니다. 의왕도시재생, 그게 바로 이런 인연을 만드는 과정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